여름방학 9주 수업 동안에 2학기 전체를 다 나갈 수는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기준으로 주제 정했고 내용 꾸려볼 거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요. 아래 빈 여백에는 필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집합의 뜻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세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분명히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이 이거다, 아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어떠한 큰 바구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소는 그 집합 안에 담기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1학년 1반이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집합인 거고 그 1학년 1반 안에 있는 학생들이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12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넓은 강의 모임이라고 하면 넓다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원소를 뜻하는 영어의 앞글자 E를 따서 이러한 기호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 왼쪽에는 원소를 적어주시고 요 뚫려져 있는 거 오른쪽에는 집합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집합은 대체적으로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이 자리가 원소 오른쪽에다가 집합 그 다음에 원소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낯찍 줄 그어주시면 원소가 아니다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집합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쓰기 귀찮아서 미리 뽑아왔어요. 짜잔! 이게 집합인지 아닌지 OX.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의 모임. 그죠? 5점. 100만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분명하게 그 대상들을 구하실 수가 있죠? 네,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붙이기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네, 많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1000만이면 많고 뭐 100만이면 적은 건가? 알 수 없는 거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집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들어가는 대상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딱 보면은 1보다 뭐 큰지 작은지 뭐 100보다 작은지 큰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죠.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그쵸. 예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 따라 주관이 달라요.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다. 집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역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집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준이 명확합니다. 어떤 게 이 안에 들어가는지
누가 선택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집합이에요. 어떤 게 집합인지 아닌지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과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은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요 중괄호 안에다가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합이 어떤 집합이냐면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면 이름 그대로 집합기호, 앞으로는 중괄호를 우리가 집합기호라고 나타낼 건데요. 이거 쓰기 귀찮다고 생략을 하거나 마음대로 소감으로 바꿔서 대체하시면 안 돼요. 네, 꾸준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 집합기호 안에 원소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시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원소가 너무 많아서 다 쓰기 어려울 때에는 규칙이 보일 수 있게 몇 개 적어놓고 점점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에 1번 보시면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하세요. 순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쓰시게 되면 규칙이 대신에 보이진 않으니까 점점점으로 표시는 못하겠죠. 아무튼 순서는 상관이 없다. 일단 두 번째,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계산을 해서 원소들을 구해냈는데 그게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조건 제시법인데요. 조건 제시법은 그 원소의 조건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집합기호 안에 맨 앞에는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를 적어줍니다. 얘가 X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뭐 A 더하기 B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아무튼 요 짝대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집합에 들어갈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예요. 그리고 이 다 짝대기 오른쪽에다가는 원소의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 문장으로 적으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작대기는 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적어주시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을 나타내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벤씨라는 수학자가 고안해낸 방법이라서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다이어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에요, 그림. 집합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벤씨가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그래서 집합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뭐 보통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동그라미 테두리 그려놓고 그 안에 이제 원소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역시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중간중간 그 원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를 찍지는 않아요. 대신 좀 간격을 벌려주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원소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집합을 이해하기 좋아요. 그래서 뒤에 뭐 집합의 연산 같은 것을 배우실 텐데 그걸 문제 푸실 때에도 벤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선생님이 예제 문제 내볼 테니까 아래에다가 적어 보시고 풀어보셔요. 이 중괄호도 쓰시다 보면은 이제 각자 빨리 쓰게 되는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그전에는 익숙해지실 때까지 좀 적어주셔요.
자, A하고 B는 원소 나열법으로 제시를 했고요. C 집합은 제가 조건 제시법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자,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기호의 의미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C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한번 적어보시고 풀어볼게요. 자, 집합 C의 조건 제시법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 집합의 원소는 X 더하기 Y입니다. 자, 근데 X라고 하는 문자는 A 집합의 원소이고요. Y라고 하는 문자는 B 집합의 원소인 거죠. 즉, A 집합의 원소와 B 집합의 원소들을 하나하나 더한 게 C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또 한번 더해볼게요. 0하고 3, 0하고 4 더해주시면 각각 3이 나올 거고요. 일단 원소 나열법으로 해볼게요. 1하고 3 더하시면 4, 1하고 4 더하시면 5인데 이때 4가 중복이 됩니다. 그거는 하나만 적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하고 3, 2하고 4 더하시면은 각각 5하고 6이 되는데 역시 5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적고 6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자면 C하고 동그라미 해주시고 3, 4, 5, 6 적어주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집합의 종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쉴 틈 없습니다. 그냥 쭉쭉쭉 나갑니다. 진도. 자, 공집합 개념 읽어볼게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밑줄.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주시면 되는데 그리스 문자예요. 파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공집합표가 이렇게 생겨먹구나. 자, 영어로는 empty 쓰십니다. empty, 비어있다는 거죠. 공집합의 공자도 한자로는 빌공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공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자면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원소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공집합을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은 이런 느낌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집합의 예를 들어 보면은 아래 첫 번째. x과 x는 x제곱 더하기 1은 0인 실수라고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집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랫줄 x바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하면은 1부터 9까지 있겠죠? 이러면은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유한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은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x바 x는 3의 배수인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 6, 9 해서 끝없이 많겠죠. 무한계가 있어요. 원소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집합은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습니다. 바로 n이라고 하는 영어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적게 되면요. 무엇을 의미하는 기호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기호예요. 밑줄 그어 놓으세요. 여기에서의 n은 넘버를 뜻하는 영어의 앞글자인 거고요. 요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기호예요.
자, 지금 얼마 안 배웠는데 벌써 아주 많은 기호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 단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단원들은 새롭게 정의된 기호와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하느냐? 그 기호들을 해석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즉, 용어의 뜻을, 기호의 뜻을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수학이 암기 과목 아니라고 누가 그럽니까? 암기 과목입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 새롭게 배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기호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2, 4, 6,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라고 한다면 A의 값은 4가 된다는 거죠. 원소가 4개 있으니까. 그러면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없다라고 했죠. 이 N 공집합의 값은 0 되는 거예요. 네, 필기해 놓으세요. 아래 여백에다가 필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헷갈려하는 기호 중에 하나가 이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집합을 적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아예 집합 자체를 적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집합은 뭐냐면은 공집합이 원소인 집합입니다. 공집합이 원소인 집합이에요.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얘는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예요. 자, 그럼 또 요것도 학생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집합은 어떤 거냐면은 0을 원소로 가지는 거예요.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인 거죠. 선생님 0이 들어가 있는데 왜 1인가요? 뭐 학생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기호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기호이니까 0이라고 하는 원소가 한 개 있어요. 그래서 답이 1인 거죠. 요 세 개가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니까 필기해 놓으시고요. 다시 위에 박스, 맨 아래 박스 좀 올라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1번. 원소의 개수는 유한집합에서만 생각하고 무한집합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한집합의 밑줄.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 셀 수 없어요. 당연히 이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이므로 유한집합입니다. 공집합 동그라미, 유한집합 밑줄. 그래서 기호로는 그렇게 나타낸다. 필기해드렸죠? 자, 3번. NA에서 N은 개수를 뜻하는 글자고요. 넘버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기호를 쓰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보다 잘 외워지니까 그 의미도 잘 알고 계세요. 자, 부분 집합부터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시작하고 문제에도 아주 잘 등장합니다. 사실 앞에까지는 그냥 새로운 용어 배운 거였고 기호 배운 거였으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텐데 부분 집합부터는 좀 할 말이 많아요. 포함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학생들이 그냥 안에 들어가는 것 정도로 이미지로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문제를 푸실 때 헷갈려요. 자, 우리가 1단원이 집합과 명제 단원인데 집합과 명제 단원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헷갈려요. 그래서 풀리는데 틀려. 이런 경우 많이 하십니다. 이 사람이 술술술 풀렸는데 채점하면 막 비가 내려.
그게 이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굉장히 흔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또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 정확히 외워라. 그 뜻을 정확히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부분 집합, 그냥 부분이다, 안에 포함된다 정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어떻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원소가 다 속하는 게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시면은 나오는 성질들도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기호로는 이렇게 아까 원소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죠. 원소의 앞글자, 일단 영어의 앞글자 딴 걸 했고요. 엘리먼트가. 그 다음에 부분집합은 역시 포함된다라는 영어의 앞글자, 컨테인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이게 숫자로 생긴 거예요. A가 지금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역시 벌어져 있는 쪽이 조금 더 이제 넓은 부분집합, 모아져 있는 쪽이 조금 더 이제 적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나와 있기는 한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자, 두 번째 거 부분집합의 성질. 부분집합 개념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두 번째 부분집합의 성질 박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 왼쪽에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포함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집합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오른쪽에 있는 박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표 좀 쳐주세요.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1번 A가 A의 부분집합이다. 즉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부분집합이라는 용어에만 혼동하면 집중하시면은 내가 나 자신의 부분인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정의를 생각을 하자고요. 이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면 부분집합인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A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A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줄 쳐주시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요것도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요.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요. 그럼 공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든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야, 공집합은. 그래서 공집합 같은 친구들 많아요.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 그림 하나 그려 넣어주시고, 옆에다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옆에다가 이 그림 하나 그려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이번에 조금 당연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이 되고 B의 모든 원소가 C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A의 모든 원소는 C에 포함이 된다. 자, 그럼 또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 예제 문제 좀 안에다가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집합은 공집합, 그리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리고 1, 2, 그리고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A집합의 원소들을 나열하자면, 물론 이게 나열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구분을 해보자면 공집합이 있는 거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1, 2, 그리고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입니다.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잘 나온 건, 이건 항상 보통 한 1번? 중간고사 1번 문제 아니면 2번 문제로 나오는 그 앞 페이지에 나오는 거 있죠. 쉬운 기본 문제인데 헷갈리는 문제. 항상 선생님 저 1번 틀렸어요 하면은 그 틀리게 만드는 주법. 그런 쉬운데 헷갈리는 이제 유형의 한 가지인데요. 자, 구분을 하실게. 요 기호는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호 왼쪽에 있는 것 전체가 원소이면 얘는 참인 기호예요. 이것도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 C는 이제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였어요. 따라서 요 부분집합 기호 왼쪽에 중괄호가 있으실 거고요. 그 중괄호 안에가 원소, A집합의 원소이면 참인 기호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공집합 제외고요. 공집합은 일단 무조건 부분집합이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개념이고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제가 참인 명제들을 쭉 적어볼 거예요. 이거 다 참이에요. 자, 1번은 기본적으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이고요. 자, 그럼 2번은 이게 부분집합 기호니까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공집합이 원소로 있냐 없냐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원소로 있어요. 그러니까 참이에요. 자, 얘를 보고 참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원소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얘는 원소 기호이니까 왼쪽에 있는 공집합 기호가 원소이면 참이에요. 역시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번 보세요. 얘는 원소 기호인 거죠? 원소 기호 왼쪽에 있는 이거 전체가 원소로 있으시면은, 원소 가지고 있으면은 참인 건데,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고 참이구나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5번은 역시 원소 기호니까 1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참인 거고요. 요거는 6번은 C 부분집합인 거죠? 그러면은 중괄호 안에 있는 1이 원소로 있으면 참인 거예요. 역시 참이죠. 자, 그럼 7번은 원소 기호예요. 왼쪽에 있는 이 전체가 원소이면 참인 거예요. 그러면 있죠? 얘가 원소로 있으니까 3입니다. 8번. 요거는 부분집합 기호예요. 그러면 중괄호 안에 있는 1과 2를 원소로 가지면 참인데 1과 2 원소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참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기호가 물론 더 많이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대표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것만 적어본 거고요. 요 기호들은 전부 참이 된다라는 거.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느냐, 다음 보기 중 기호 좀 적어주고 틀린 거 아닌 거 고르세요. 또는 기억, 니은, 디귿, 리를 주고서 다음 중 참인 것을 고르세요.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호를 보시고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한 가지만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래 여백에다가 적어봅니다. 자, 우선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당부하고 싶은 것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x가 정수라는 표현이 없으면 1하고 2 사이에는 정수가 없는데 이거 뭐지?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수라는 언급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이에 있는 x들은 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은, 네, 이거는 별도 얘기인데, 요 사이에는 뭐 x를 구하고자 할 때 막 0, 1 이렇게 구하고서 막 푼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정수한 언급이 없으면은 요 사이에는 모든 실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강구하고 싶은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등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그려서 풀어주세요. 수직선 그려서 푸시면은 쉽게 풀리는데, 그걸 안 그리고 막 머릿속 상상해 가면서 풀다 보면은 괴로 더 복잡해집니다. 예, 수직선 그려서 풀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수직선. 네, 그래서 A가 지금 가장 작은 집합인 거니까 수직선에 그려주실 때 A 집합부터 안쪽에 그려줍니다. 그리실 때 부등호에 따라서 까만 동그라미와 하얀 동그라미 반드시 잘 구분을 해주시고요. A 집합. 그 다음에 B 집합은 그 바깥쪽에 조건에 맞게끔 수직선을 그리시는 거예요. 까만 동그라미와 하얀 동그라미 포함 여부 꼭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는 이제 C 집합.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이 그려진다면 이 포함 관계를 만족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지금 A가 1과 2를 기준으로 이 사이인 거니까 A 집합의 작은 수와 큰 수를 기준으로 나눠서 이 왼쪽 비교하시고 오른쪽 비교해 주시는 겁니다. 그 왼쪽 보시면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와야 하는 건데, 자, 등호 포함 여부를 항상 잘 확인하셔야 한다. 우리가 고등수학 3에서부터 해왔었죠. 지금 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호가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마이너스 1하고 K가 같아지면은 C도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고 B도 K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럼 B의 모든 원소가 C에 포함되는 거니까 돼요. 저거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K랑 E랑 같아지게 되면 A는 1을 포함하지 않지만 B는 1을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겠죠? 등호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그럼 2와 K 더하기 3 5 이런 순서대로 있으셔야 하는데, 자, 등호가 포함돼도 되는지 아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이 둘이 같아지게 되면은 A는 2를 포함하는데 B는 2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됩니까? 아니에요. A는 2를 포함하는데 B는 2를 포함하지 않으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를 K 더하기 3과 5가 같아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건 둘 다 포함 안 하고 있으니까 같아지게 되더라도 부분집합을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B도 얘 포함 안 하고 C도 얘 포함 안 하는 거니까 성립해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빼주시게 되면은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K는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거니까 공통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둘 다 포함하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까지. 그 하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얘는 얘 포함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공통범위 찾으세요 하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속하는 정수 K를 구하세요 하면은 마이너스 1은 공통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0하고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과 1이에요. 자, 아무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이게 조금 어려울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무엇이다?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 정수란 말이 없다면 무조건 모든 실수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선 그려서 푸시면 보다 쉽게 푸실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별 진짜 잘 나와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기본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경우의 수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합 A의 원소가 A, B, C가 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집합은 총 8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지금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여부에 따라서 8개의 부분집합을 구해 놓은 건데요. 이걸 경우의 수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게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은 그러니까 그 어느 한 집합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면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거꾸로 하면은 A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 부분집합인 거예요. 그러면 A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의 원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부분집합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A가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B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각각 원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그리고 각 동시에 선택을 해서 하나의 집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거듭제곱꼴로 됩니다. 그렇겠죠.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어떤 원소를 포함해야 하는 부분집합 혹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가 있는 경우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설명드려 볼게요. 똑같게 요 A 집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일단 직접 구해보시면은 A가 한 개인 경우, A를 가지고 원소가 2개인 경우, 그리고 A를 가지고 원소가 3개인 경우, 이렇게 4개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계산으로 구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역시 경우의 수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A, B, C 3개의 원소 중에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인 거야. 부분집합에 들어간다.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 B하고 C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여전히 2가지인 거죠. 그래서 얘 2가지, C도 2가지. 그래서 곱하시면은 2의 제곱, 이렇게 4가지라고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들어가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제외한 거듭 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 외우실 수 있는데 그걸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지수에서 뺀다라고 외워버리시게 되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 그게 세 번째 유형인데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부디 다 경우의 수로 이해를 해주세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자, 이번엔 포함하지
않는 원소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역시 예를 들어서 A는 이번에 포함을 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구해볼게요. 일단 A는 포함해야 하고 B는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거니까 요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어요. 그럼 이걸 계산으로는 어떻게 구하느냐? 역시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A라고 하는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포함된다? 한 가지인 거야. 그리고 B라고 하는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는 C.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곱해 주시게 되면 두 가지 있는 거를 계산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굳이 뭐 공식처럼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이게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유형인데요. 자, 적어도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에서 그 반대되는 경우를 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A, B 중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그럼 적어도라는 말의 의미는요, A만 포함될 수도 있고 B만 포함될 수도 있고 A, B 둘 다 포함될 수도 있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느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반대되는 케이스. 무슨 얘기야? A하고 B가 둘 다 들어가지 않는 부분집합. 즉, A와 B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A하고 B가 포함되지 않은 걸 뺐으니 그 나머지들은 적어도 A가 있거나 B가 있거나 하겠다라는 말인 거지. 알겠어? 항상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항상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은 항상 전체에서 그 반대되는 경우를 빼면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하 맨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 단원인 건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연습하세요. 그럼 지금 일단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3가지였으니까 2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A하고 B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제 C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1제곱이고요. 요거를 빼면 나머지는 A와 B가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이 된다. 그래서 8 빼기 2를 해서 6가지가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조건이 주어진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유형에서는 경우의 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어디서 뭘 빼야 되는지 이걸 잘 구분하시기 위해서는 공식을 외우시기보다는 이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제가 예제 문제도 또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8페이지
개념 다지기 7 서로 같은 집합과 진 부분 집합 보는데요. 여기는 개념이 어렵지가 않으시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 두 집합 A와 B의 모든 원소가 같을 때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고요. 기호로는 등호를 사용을 해서 나타냅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진부분 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서로 같지 않은 집합일 때 A를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즉, 부분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 전체가 진부분 집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예시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뒤에 맨 마지막 뒤에 있는 예제